박찬종 의원님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현안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고 민감한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치 원로이신 박찬종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나요, 의원님? 예, 연결됐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추석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는데요. 그래서 그제까지만 해도 폭염이어서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제 조금 밖에 나가시기도 좋으시죠? 예, 그런데 말이죠. 2, 3일 사이에 아주 아침 새벽과 저녁 늦게는 추워져 버려서 예.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게 봄,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관이 이런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하다. 이럴 경우 내가 말하는 자연 현상은 하늘이고 하늘은 천심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고 누구든지 천심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을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천심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 이 질문부터 좀 의원님 드릴게요. 예,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예. 검찰의 구형과 그리고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나요? 검사가 그 마지막 그 의견 진술에 반복적 거짓말이라는 걸 사용한 게 아주 내 귀에 쏙 들어와요. 이 반복적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이득을 받았다. 자칫했으면 당선될 뻔했다. 그러니까 이건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런 구형을 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지요. 그 민주당 이재명 지지 강경파와 이른바 개딸들이 표적을 재판장에게 표적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 재판장의 신상 털기를 해가지고 뭐 생년월일, 주거지, 전화번호 이걸 전부 공개해가지고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폭격의 주안점은 검찰이 허위사실을 조작해갖고 기소했는데 2년 징역형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반드시 무죄다. 이제 이런 폭격을 지금 계속 가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지난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그의 공직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하면 검찰이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그리고 담당 재판관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데 이 일련의 협박 과정 이게 글쎄 뭐 내가 법조인이니까 자꾸 이 법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예. 나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법관을 협박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뭐 이걸 검찰이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이거 뭐 내가 검찰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민심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구체적으로 실정법상 형법에 이런 것이 해당된다 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려고 생각하고 우선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이 기소가 되는데 하나는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였던 그 부지가 이 아파트를 짓는 4단계 형질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이 말을 하기를 이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또 박근혜 정권의 교통부라고 또 박근혜 정권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해가지고 이걸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그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 모두 양쪽에서 압박한 일도 없고 압박받은 일도 없다. 그리고 지금 법정에 어떤 게 증거로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성남시 담당 그 책임 공무원에게 이재명 측근이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정황까지 지금 법정에 증거로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인데, 제가 보기에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이 예. 이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 때문에 그렇게 형질 변경을 단숨에 했다. 김인섭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 나갔을 때 총괄본부장을 한 그 측근인데, 이 시행사가 형질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하는 걸 1단계, 2단계 형질 변경 신청을 했는데 성남시가 대바람에 이걸 기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행사 그 사장이 무슨 바울인데, 바울. 김바울인지 예, 황바울인지. 김바울이라고 그러죠. 김바울 네. 대표. 예. 예, 그 사람이 그 기각된 직후에 김인섭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시행사에 이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뒤에 형질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됐고, 그 판교에 가면 그 남서울 간철이 걸어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아주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었었는데, 그게 결국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그 시행사가 현찰로 3천 원의 이익을 봤다. 그리고 김인섭에게는 78억 얼마인가 약 80억을 이게 건넸고, 그러자 김인섭은 무슨 소리 하느냐? 200억을 더 내놔라. 200억 중에는 누구 몫이 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재명의 저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백현동의 형질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다. 그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허위 진술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 피할 방법이 없지요.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기소된 것 중에 백현동 이 부분도 이재명이 업무상 배임죄로 이게 민간에 3천억 원의 이익을 돌려주게 된 이 부분이 배임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인섭이가 1심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5년, 2심에서도 최근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라 하는 것도 거짓말로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동시에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그 업무상 배임을 했다 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이게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수십 가지의 증거가 검찰에서 제시됐죠. 사진, 녹취록, 오스트레일리아 여행 중에 같이 낚시한 거, 그 다음에 카트를 타고 골프를 같이 치고 한 이것을 전부 부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재명이가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안면 인식 장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예. 사람을 얼른 못 알아본다 이거죠. 얼른.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성남개발공사 개발처장으로 이 대장동 사건의 실무 책임자고 여러 차례 직접 결재를 받았고, 그런데도 이게 모르느냐? 아, 난 모른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모욕감에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이런 배짱을 내밀었는데, 이게 안면 인식 장애라는 게 제 주변에 내과나 신경외과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그저께. 그런 병명은 없답니다. 네. 그런 질병명은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재판 과정을 그 의사들이 다 지켜본 내 가까운 친구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치매가 있는지 모르겠다. 치매. 아, 치매. 예. 치매라고 하는 게 네. 뇌신경의 그 사람이 인지 능력을 통괄하는 뇌신경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장이 생기면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몰라보고 아들도 구분 못하게 되고 잘 알던 사람도 모르게 되고 그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의 치매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안구 질환이 있어가지고 망막에 이상이 있어서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만일 검찰이 이런 압도적인 증거를 제출했을 때
정말로 안면 일식 장애가 올 만한 질병이 예를 들면 치매가 있다든지 안구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방어 수단으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해야 될 것인데 그거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하는 말씀 말장난에 불과하다. 만일 재판에서 김문기를 안다고 했다면 성분동 과정에 이 반복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건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사실대로 김문기도 안다. 백영동은 건설부 압박이 아니고 내 재량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대로 인정하게 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0.73%의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지만은 더 큰 차이로 낙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농고를 통해 가지고 반복적 거짓말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그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20일 구형 공판이 있고 난 다음에 제 주위에 감지되는 어떤 이상 기류가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재판부가 과연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이게 유죄가 확실한데 과연 유죄 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은 유지해주고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유지되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벌금 80만 원 정도에 처하거나 아예 무죄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주변에서 이견으로 내놔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 김명수 이래에 법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가슴에 꼭 찔리는 게 뭔가 하면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했는데 네. 판결을 11월 15일에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일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 50일 뒤에. 한 달하고도 20일 뒤에 이 사건이 뭐가 그리 복잡하냐 이거야. 하룻밤 몇 시간이면 판결문 이미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이걸 50일 뒤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측에 뭔가 기회를 줘가지고 이게 민심 동향이 이재명 쪽으로 유리하게 그런 사이에 아주 법원을 뒤집는 이제 폭격 같은 걸 이걸 다 지켜보고 이게 좀 겁에 질려 있지 않느냐 현재 이 재판이. 그래서 이런 협박 분위기에 두 손을 들게 되면 이게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살려주는 벌금 80만 원 정도 아니면 아예 무죄를 해버리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게 어떻게 해서 결심되고 이 사건이 50일이냐 한 달 20일.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게 기소되면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해서 1년 안에 이미 결판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됐죠. 예. 2년이 돼가 이 앞에 곽규태 부장판사가 미적거리다가 이 지금 후임 판사가 사건을 인계한 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이 공직선거법상에 지켜야 할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의 6개월, 3개월이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판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6개월, 3개월을 지켜서 작은 전체로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심되고 한 달 20일을 또 까먹는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저마저 지금 조금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51%는 이재명을 살리는 판결, 49%는 이재명에게 최불리한 판결, 검사 이견에 따른 그러한 유죄 판결을 하지 않겠냐. 51대 49로 보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 이 방송을 재판장이 뭐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동영상이라도 이걸 이 재판장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원의 이 재판 과정이라는 게 옛날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게 손으로 속기를 합니다. 공판 과정을. 예. 이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 검사가 이렇게 물었다. 변호인이 이렇게 항변했다. 이걸 전부 써요. 그러다가 이제 녹음 시설이 되니까 녹음해가 그걸 풀어 쓰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지나쳐가지고 SNS 시대에 재판장의 머리 위가 유리천장으로 되어 있다고 재판장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유리천장을 통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재판장, 피고인, 변호인, 증인, 참고인들의 호흡 소리까지 유리천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2년 구형을 내리는 순간에 이재명의 표정이 하얗게 어떻게 변했다 하는까지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유튜브에 그것이 일일이 알려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법관이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특허를 받은 최고 기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관들이 명심해야 돼. 오히려 최고 기술자는 유리천장을 통해서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본 민심, 국민이 최고 기술자다. 이게 국민이 증거를 채택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전단적 권한, 그러니까 자유심정주의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판단이 재판장 머리 꼭대기에는 민심이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유리천장을 통해 이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지난 13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하 법관들에게 훈시한 게 있습니다. 13일 날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관은 모른지기 불교불급의 자세로 정치 바람에 휘둘리거나 여론에 매몰되지 말고 보편적 상식에서 기반한 판단을 그 소신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그 헌법의 명령대로 보편적 상식에 따라서 소신껏 해라. 불효불급하게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딱 제 심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 견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 국민이 상식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상식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법관이라도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걸 강조한 것이니까 이 사건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참말로 이런 민심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다. 숨소리도 다 듣고 있다. 표정도 다 지켜보고 있다. 증인 감정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판단이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쪽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냥 터무니없는 폭격을 가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게 휘둘리지 마라. 그게 대법원장 말씀이고 우리 민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이야기 중에 저희가 좀 잘못되게 전달한 게 있네요. 아시아 디벨로프 대표는 김바울이 아니고 정바울입니다. 정바울. 예. 저 우리 댓글에서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예. 찾아가지고 바로 좀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걸 확인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 지난 23일 그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증인으로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포함해서 34명의 증인 참고인 소환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이재명 사건과 관계해서 기소하거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4사람을 탄핵 발의를 해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의 김성태, 이화영과 결탁 공모한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라인의 핵심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차장검사였던 이정석 검사를 탄핵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헌법재판소 그걸 기각했죠. 최근에. 예. 최근에 기각했는데 그 수사 라인에 있는 이 박 검사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그 탄핵 사유 중에 이게 아주 유명하게 된 사건인데 박 검사가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 어느 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청사 안에서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박 검사가 이제 퇴청하면서 민원실에 들어가 대변을 맡다. 대변. 예. 그 대변 탄핵이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대변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건 한자고 한글로는 똥 아니냐. 똥. 네. 그러니까 똥칠갑을 했다. 근데 그런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걸 사유로 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을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 발의를 주도한 이 이성윤 의원 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전주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성윤 의원이 탄핵 발의를 주도하는데 그 이성윤 의원을 형사사건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년 구형이 내리고 나니까 그 후속 조치로 이걸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이게 행태들입니다.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증인 감정인을 뭐 거의 30명 가까이 뭐 이화영의 부인 김성태 이 사람들은 이화영이나 김성태는 현재 거기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람인데 국회법과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고 현실적 관여하고 있는 사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게 관여한 사람은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회법과 증언감정법까지 위반하면서 이를 이제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11월 15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앙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구형 2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게 발작적으로 이게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안 그럼 더 나아가지고 지금 이런 법을 발의했어요.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가 그 은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뭐 이모 의원인가 하는 의원이 이제 대표로 발의한 것 중에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률을 발의했어요. 예. 그런 법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말이지. 좀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어. 이 정신병자들 짓이다 이거야. 네. 그러면 그걸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 단계에서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 누가 판결도 나기 전에 누가 판단해가지고 그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으니까 기소해서 10년 이하의 재판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 참 하기가 민망한데 일단 모두 미친 짓을 하고 있어. 그 미친 짓을 하게 된 그 궁극적 표적이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명의 재판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아주 망발, 누구 말을 따라 발악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국회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법을 만들어 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도 분명한데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하는 걸 자꾸 축적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이게 축적해 가면서 일방 법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 검찰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협박 이런 이 작용을 하고 그 효과 때문에 이러는데 이건 나는 국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 해산해야지 해산. 근데 해산을 헌법상 절차와 수단이 없어요. 대통령에게 해산권이 주어져 있지도 않고. 그럼 차선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도모하는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 8조의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이 정당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치 이사를 국민들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전부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이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야에서 민주당 해산 청원권, 정부는 대통령은 이 민주당이 헌법 8조 위반되는 이런 망발 행위를 하니까 이걸 해산해달라고 하는 이 청원권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직 고위 외교관을 지낸 이재천 회장이 주동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이 무덤덤해요. 거기에 그냥 확 몰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무덤덤해.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 말을 내가 그 사람을 인용은 안 하겠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강경파들에게 당신들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라. 이재명 방탄에 맞서가지고 그냥 온갖 짓을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 하는 말을 제가 대신 이재명과 강경파 개딸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검사 사건 조작 처벌법 만들어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틀림없다 이게. 그러나 거기서 따르는 효과, 판사를 위협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의안을 채택해라. 국회에서. 어떤 결의안이냐. 이재명 의원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 그러니까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선고기일을 포함해가 대장동 이런 일체의 사건,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사건 이 모든 것을 앞으로 2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속행하고 선고도 연기해라 하는 대법원 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어떻습니까? 예, 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있어보지 않았지만은 이게 네. 억장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소란 떨지 말고 그럼 법원이 그 결의안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 안 하고 저절로 알아서 11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 기일을 3년 뒤로 연기한다 그러고 나머지 사건도 전부 3년 뒤로 연기한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 나올 길을 터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아니라면 법을 만들어라. 법을. 예,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분명한 걸 계속 법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드는 부수적 작용이 있으니까 어떤 법이냐. 이 결의문에 담을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일체 사건은 3년 뒤로 미루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행 규정을 넣은 특별법을 만들어가 통과시켜라. 네. 대통령 거부권 틈없이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이걸 똥탄핵을 끌어내고 무슨 검사처벌법을 만들고 개딸들 동원하고 무슨 최고위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천하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고 지금 가을에 문턱에서 말이지 하늘이 맑아지는데 이 하늘에 똥을 뿌리는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준 분들을 대리해서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에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삭제를 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임종석이 이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 같아.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 임종석은 제 분류법에 따르면 비진정 종북 주사파, 얼치기 주사파라고 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김일성의 세상이 남한에서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치하에 살아남지 못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학생운동 당시에 이제 단기 징역형을 사던 것을 분장화해가지고 이걸 민주화 투사로 분장해서
김대중 대통령 이래 국회 진행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이게 2018년 9월 19일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때 평양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그 5월 광장인지 거기에 한 뭐 10만 명 모였다고 한 자리에서 그 김정은을 옆에 세워놔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이 헌법 사조 정신을 이미 뭉갠 거예요. 그 임종석이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을 하고 더구나 금년 들어가고는 김정은이가 남한을 완전히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걸 선언을 했고 그들 헌법에도 이 조항을 넣었는데 완전히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이게 통일지상주의자였다고 통일지상주의자. 그러니까 90년에 그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주도한 세계 청년대회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양을 007 작전으로 북한에 파견해가지고 김일성의 칭찬을 받고 포옹도 하고 꽃다발도 받고 거기에 남한 대표로 참석을 해가 그 구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가 그때 임종석이 구속돼갖고 약간의 진정경을 살았는데 이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73년을 기점을 해갖고 남북의 국민 소득의 그때까지 차이가 북한이 더 남한보다도 우세했는데 73년을 기점으로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황한 김일성이가 이제 남한을 이제 테러로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겠다 이래가 그 이듬해 74년 8.15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영부인을 이게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유경수 여사가 희생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83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그런데 한국이 점점 발전을 해가니까 아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88년 올림픽까지 개최한다. 이걸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칼기 폭파 격추 사건까지 일으킨 이런 짓들을 했는데 결국은 남한이 올림픽을 통해 우뚝 서니까 이게 세계 청년대회란 거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임종석이가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임수경 양을 파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의 행동은 학생 시절부터 무슨 전대협 회장 시절부터 임수경 파견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비서실장 되고, 그 다음에 평양 9.19 이 찬양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에 이게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참 큰일 날 위험 인물이다. 이게 얼치기 주사파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별 소리와 별별 짓을 다 한다. 이건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임종석에 대해서 통일지상주의를 걸었던 임종석 이번께 엄중하게 좀 다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단독 면담 또는 뭐 독대 이런 걸 해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해법을 논의를 하고 그 길을 찾는지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국 예.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고 해법에 예. 관한 논의가 없은 채 만찬이 끝났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독대란 말이 왕조시대 용어입니다. 네. 독대란 말이. 그러니까 네. 지금 허행 가가지고 적절하게 면담이라고 한 거 적절한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독대란 말을 편의상 씁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 독대를 용산이 대통령이 깊이 하느냐. 이게 뉴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도구로 윤석열을 선택한 사람들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이게 얼마나 언짢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하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독대 여부, 독대에서 뭐가 논의될 것이다 미리 짐작하고 그런 안건을 갖고
대통령을 만나러 오지 말라. 이게 독대 거부는 윤 대통령 쪽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게 되고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는 지난 2주일 전에 20%딱 턱걸이에 걸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각적으로 내 주위에 보면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선거 때. 그리고 아마도 이게 독대를 기피하는 이유가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2026학년도는 현재와 같이 동결하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정부, 여야당, 의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자 하는 이런 안을 갖고 대통령에게 이걸 말씀드려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하는 보관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 곁들여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이 아주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 표현을 참 내가 그대로 하기에는 완전 국민 밉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안건은 이 대통령이 단둘이 만나는 걸 거부한다. 이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그냥 뭐 한 30명이 모여가 뭐 이렇게 뭐 술 대신에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무슨 뭐 음료수를 가지고 뭐 건배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어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헤어졌다. 그것도 또 지지율을 어제 오전보다도 오늘 아침에 한 단계 더 낮추게 됐을 것이다.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말이죠. 국가 원수입니다. 국민의힘당의 1호 당원인 동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당원이고 그런과 동시에 그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의 책무적 헌법수호 책임과 결국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특별히 국가 원수로 이게 규정한 것은 바로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라는 그 임무다. 그게 헌법상 임무인데 모든 국민을 상대로 통합의 위치에 서 있는데 자기가 1호 당원인 당의 당대표를 특정 의제에 맞춰가지고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다 그래갖고 이른바 독대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찌 하느냐 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데 선거 때 공약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게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2층 대통령 집무실, 1층 기자실인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수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취임 초에 도어 스태핑 한 거 제가 박수를 쳤는데 가만히 보면 그 부작용이 심해요. 그거는 안 하기를 중단하기를 잘했어. 그러면 도어 스태핑에서 물을 만한 것을 수시로 2층 집무실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참모들 의견을 듣고 그래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 또는 김건희 여사의 거동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예방됐으라고 하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런데다가 한술 더 나아가지고 한동훈이 만나는 것까지 기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을 열심히 지지하다가 두 차례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입건돼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거 내가 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랄 뿐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듣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오늘 의원님 예. 이재명 관련된 이야기 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에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럴게요. 뭐 예. 별 수가 있습니까? 전달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전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패널 마이크에 이런 얘기, 박선종 TV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 용산의 참모들은 모니터링 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대통령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 대통령이 일일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예. 박찬종 전 의원님 모시고 직격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